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이제 휴장을 앞둔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다 상승 탄력 아주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증시가 이번 주 들어서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안도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면서 시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부터 PPI 지표가 잘 나와줬고요. 또 중동 지역의 전쟁 불안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와 2차 전지, 양대 산맥이 둘 다 잘 가고 있어서 휴일을 앞두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증시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감 지켜보시고요. 이제 반 정도 남아있는 8월의 투자 전략 재정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 2차 전지 전기차 쪽으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좀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의 좀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 산업은 어떨까요? 함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전기차 전체 판매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6월 달 동안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4.2%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전기차 쪽에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은 유럽 안에서의 6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5% 이상 줄었다라는 겁니다.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파이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주요 시장인 중국, 유럽, 미국 쪽에서 약간의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 유럽에선 역성장했다라는 것이 최근 시장의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고정비 부담은 정상적이고 가격 정책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BYD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의 점유율 격차는 좁아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흑자로 전환하는 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톱 1, 2 기업은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시장도 커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 2차 전지 시장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역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차 전지 시장 성장률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전기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산을 해보면은 중국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6.1%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2% 이상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전체 보시다시피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비교를 해보면은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의 주요 고객사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성장률이 9% 이상 줄어들었고요.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2% 이상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2% 성장률이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강력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시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아무래도 앞으로 배터리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친환경 쪽 그리고 IRA 쪽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주가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KB증권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IRA 법안이 폐기가 될 것이다. 전기차 쪽의 시장은 좀 쪼그라들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KB증권 측에서는 이미 8월 8일에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IRA 보조금 폐지 반대 서한을 냈고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IRA 법안이 폐지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전하던 2024년의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전 부통령의 이 지지율도 역시나 마찬가지 최근 들어서 약간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힘을 받는 건데요. 리튬 가격도 지금까지는 문제였습니다. 단기 고점 대비해서 34%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 1분기 3월 달에 고점을 찍었다가 최근 들어서 약 34% 이상의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극재와 배터리 셀 업체에게는 이렇게 리튬 가격의 하락이 악재로 보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닙니다. 지금 전기차를 사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격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연 기관차 비교해서 전기차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출고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재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연말까지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현재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상반기부터는 이 실적이 이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게 증권사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는데요.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는 아무래도 배터리 쪽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이미 벌써부터 약간의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거의 의견은 반반인 듯 합니다. 실적 개선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반등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는 주가는 선반영이 되고 있고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5대5 반반인 상황인데 다만 에코프로 BM이 사실 의견이 가장 나뉘는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21선을 넘어서 60일선을 돌파하고 있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차트를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려감이 있습니다. UBS는 어제 에코프로 BM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IM증권, 한국증권사 가운데서 목표가를 가장 낮게 잡기도 했는데 에코프로 BM의 목표가를 13만 5천 원대까지 낮추면서 이 증시의 많은 증권사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증권사와는 관계없이 최근 들어선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현재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지 아니면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일지 시장의 흐름과 함께 엮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가고 있는 업종이 더 우세한 상황이어서 잘 가고 있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오늘 흐름 조금 주춤한 조선주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이제 슈퍼사이클 기대감으로 강한 랠리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8월에 증시 폭락, 검은 월요일을 만나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었죠. 시장 회복과 함께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현재 아직까지도 조선 3사의 주가가 지난 급락 이전 8월 1일과 비교했을 때 6%가량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 업종에 관해서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 새로 만들어지는 배의 가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수인데요. 계속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8년의 슈퍼사이클 191.6포인트였는데 이에 근접한 수준까지 따라잡았고요. 또 우리 조선사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에 배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LNG 선박 수주가 국내 3사를 중심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양호한 실적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2분기에 정말 깜짝스러운 호실적을 내놨는데 증권가에서는 주요한 일회성 요인도 없었던 정직한 호실적이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간 쌓아둔 수주 잔고도 차곡차곡 잘 쌓아와서 신뢰도가 강한 상황이죠. 최근 3, 4년치 이제 앞으로의 일감을 모두 쌓아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더해서 선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까지는 느긋하게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경기와 시황을 바라볼 때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행 지표가 됩니다. 실제로 신조선가 지수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강하게 동행해서 움직이시는 것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신조선가 지수의 경우에는 또 수주 잔고와도 강하게 동행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이제 하반기에 중요하게 봐야 할 변수가 있죠.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간밤에 PPI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더 올라간 상황. 이 시점에서 어떤 점들 봐야 할지 또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발주 하락과 신조선가의 하락을 동반하게 됩니다. 현재 조선 3사의 상선 수주 잔고가 846.3억 달러여서 피크였던 2008년 2분기에 92.9 수준으로 9%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높아진 성과를 감안했을 때 수주 잔고와 선가 역시 향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 세계 물동량을 반영하는 탱커와 컨테이너선 발주는 금리와 보다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합니다. 가스선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탱커와 컨테이너선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종의 또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강한 발주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어떠한 결론을 가져가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망은 보고 있지만 그래도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올해에 남은 발주 전망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데요. 탱커의 경우에 지난해부터 발주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한화오션의 VLCC 내척 수주 등으로 인해서 한국 주선사로서의 발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선 이상 장기적으로는 선박 발주와 수주 잔고 감소에 성과의 하락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되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3년간 실적이 약속되는 점에서 조선 업황 여전히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이제 매크로 상황과 발주 선종별 시황에 대해서 보다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다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가 단행되게 된다면 또 단기적으로 증시 랠리를 끌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이제 본질적으로 조선 업황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그널 전해드렸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기업 그리고 업황이 좋은 기업들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한식 파트너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네, 간밤 PPI 지수에 환호한 미증시가 잘 가졌고 우리 증시도 흐름 이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나스닥은 어느덧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 확산되기 직전인 8월 1일 주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금일 우리 양시장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며칠 유의미한 회복세를 보여주며 반등이 나왔으나 오후 들어서 시가 대비 조금은 밀리는 흐름입니다. 시장이 위험 선호 모드를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운은 차린 것 같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스태그 우려에 빌미를 제공할 법했던 유가 상승세도 어제 조금은 진정됐다는 점도 오늘 증시 상승세를 거들어줬고요. 아직 인플레이션 메인 이벤트이자 7월 소비자 물가 CPI가 오늘 밤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미국장과 우리 시장의 추가 상승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일은 신규 매수보다는 수익 중인 종목들 일부 정리를 해서 일정 부분 현금 확보를 통해 변동성에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금 확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하나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오늘 오후 시장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주가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주와 별개로 비만 치료제 종목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은 블루엠텍입니다. 세계 1위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국내 주요 협력사에 위고비 출시를 10월로 공지했고요. 한국은 세계 9번째, 9번째 위고비 출시국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를 유통하고 있는 블루엠텍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블루엠텍은 위고비의 국내 유통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루엠텍 매수가는 18,200원부터 18,63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해보시고 비중은 10%로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7,900원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500원 이상 드리겠습니다. 블루엔텍 같은 경우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물대도 가벼울 뿐더러 이전 직전 고점을 아주 강한 거래대금으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상승 탄력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요. 블루엠텍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최훈 앵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한국항공우주도 사들이고 있는데 후실적을 발표한 기업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다섯 번째로는 하이트질로 오랜만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로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네이버를 매도하고 있는 흐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바로직스 이름 올리고 있는데 삼성바로직스 최근 들어서 약간의 조정 흐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도 오늘 시장에서 물량을 덜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SDI, 네 번째로는 LIG 넥스원 올라와 있는데 방산주 안에서도 파는 기업이 있고 사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무려 10%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엔캠 쪽으로 오늘 시장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LB,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양극재도 좀 사들이고 있고 네 번째로는 SG, 다섯 번째로는 실리콘2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JYP 엔터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PNT, 세 번째로는 미래나노텍,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다섯 번째로는 휴마시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메리츠 금융지주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세 번째로는 현대로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CS윈드, 다섯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기업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 현재 포착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삼성전자를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사이에서 약간의 스탠스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차, 세 번째로는 기아
기아 이름 올리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LG전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또 SK이노베이션 이름 올리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SK 계열사들을 꽤 많이 사들였습니다. 오늘 시장 약간 덜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실리콘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도 주가가 흘러내린 기업이기도 했는데 기관 투자자들 오늘 시장에서 저점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PSK홀딩스, 네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JYP 엔터 1위권에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넥슨게임즈, 세 번째로는 VT이고요. 네 번째로는 사실 유의미한 매도 물량은 아닙니다. CNC 인터내셔널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경우에는 DYPNF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셀리드인데 셀리드가 어제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오늘 다시 재개했는데 23%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셀리드 같은 코로나19 테마가 조금 가다 말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꽤 오래 가네요. 네, 셀리드 주주분들은 응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자기 주주분들은 이제 자기 주식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뭐 다 그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죠. 이제 네. 뭐 그 겉에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과연 저게 원동력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미 이제 물론 지금 다시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전면에 등장해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전에 코로나 사태를 크게 2020년 3월 달에 겪고 나서 사실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긴 나왔으나 백신 하나, 치료제 하나가 나왔어요. 신약의 국산 신약으로 등재는 됐으나 시장성 면에서 이미 그 미국 기업들의 그 제품들이 선점을 한 나머지 혹은 선점을 해서 그것들이 다 돌고 나서 이제 환자들이 임상할 환자들이 없어서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원동력을 잃으니까 K백신, K치료제를 굳이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적이 없는 거죠. 명목적인 이유란 실질적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봉사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업은 없잖아요. 어려운 임상을 많은 돈을 주고 개발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얻기 위함인데 임상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래서 지금 다 우리나라보다 약간 지금 이제 좀 저변이 딸리는 그 국가에 가서 환자들을 구해서 임상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은 임상 환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한국을 포함한 뭐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쪽에 가서 뒤늦게 환자를 구해서 아프리카를 간다던가 여기서 지금 하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진행하기가 지원도 축소되고 계속 진행해도 지금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가 적이 되는 거죠. 의문시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셀리드는 끝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뭐 주주분들은 응원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돈이 될 거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는 확산되는 건 확실하고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랑 MSD의 머크의 라게브리오가 경구용 치료제가 있는데 빠르게 지금 소진이 되어가지고 지금 대학병원에서 뭐 혈액암 환자에게도 못 났다는 그 전문의의 그 안타까워하는 인터뷰도 방영이 됐습니다. 혈액암 환자분이신데 코로나에 걸려서 혈액암 환자분이시니까 그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5일 내에 이거를 먹어야 되거든요.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를 5일 안에 먹어야 되는데 5일 안에 먹어야 될 그 환자한테조차 줄 수 없으니 일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감기약 처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정부의 대응이 이미 한 몇 주 전부터 무슨 그런 전조가 있었는데 그때 빨리 했었어야 된다. 뭐 이런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장의 필드에서의 그런 소리,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모자라는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치료제, 이제 치료제를 넘어서서 치료제는 이제 이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거고 이제 백신은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네. 치료제와 백신이 결국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건데 둘 다 작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 요것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7개가 있는데 7개가 전부 지금 본 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임상이라는 건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 임상을 넘어서서 1상이든 2상이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다 끌고 가기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상증자를 택했던 것이고 셀리즈 주주분들은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이 임상을 위해서 더 나은 세대를 위해서 돈을 지금 끌어당긴 거기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CGV처럼 하는 유상증자가 아니라는 판단이죠. 일단 오미크론 대응 이게 변이거든요. 또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대응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하는 데다가 또 하고 있는 게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BVAC 파이프라인 중에서 BVAC-C 그다음에 BVAC-2627 이 두 개인데 BVAC-C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16형 및 18형을 타깃으로 하는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이고요. 자궁경부암 적응증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BVAC-2627은 새롭게 추가된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7개가 있었는데 얘가 8번째로 들어왔는데 네. 얘는 두경부암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신약 물질입니다. 근데 이번에 요거 연구 개발 목적으로 23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거든요. 물론 아까 전에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백신까지 포함했지만 새롭게 들어온 8번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돈을 쓰겠다고 명시를 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럼 이 새로운 파이프라인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손가락이 꽉 찬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어떤 쪽에서는 저건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네.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라 주가가 지금 계속 상한가 행진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런 의문이나 그런 어떤 그 의혹의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참여자들은 강한 긍정의 의미로 지금 그 셀리드의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그런 의문시나 의혹의 눈초리는 약간 조금 마이너로 밀려 있는 상태고 오히려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뉴스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 소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셀리드는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의혹의 노출이나 그런 부분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핑계로 작용하는데 지금 그게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오히려 셀리드의 지금 주가 모멘텀은 오로지 코로나19 확산에 있는데 지금 이게 확산세가 이번 주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을 지금 굉장히 방학 동안에 많이 다녀오는 바람에 더욱더 환자가 폭증세로 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옮아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게 되면 또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학을 해서 아이들이 밀접하게 이 연관이 서로 이제 공간이 좁아지다 보면은 더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광복절이 지나고 다음 주까지는 확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를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는 가야 이게 조금 확산세가 멈추고 그러니까 확산세가 멈춘다는 건 결국 이꼬르 셀리드의 상승폭은 상승세는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셀리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다양하게 파이프라인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SK 오션플랜트 살펴보겠습니다. 3,900억대 대만의 해상풍력 재킷을 수주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오늘 주가 흐름 좋습니다. SK 오션플랜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대만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람이 좋습니다. 영국도 섬나라죠. 바람이 좋아요. 우리나라도 섬나라는 아니지만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울산 앞바다에서 지금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있는데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제 가스전에 관련된 것이고 네. 울산 앞바다가 또 바람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해상풍력 단지 건설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는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한 거죠. 가스전도 뭐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바람도 좋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대만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친환경, 뭐 이게 사실 그 원전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프랑스랑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 체코에서 보시다시피 봤습니다. 자, 원전도 포기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태양광 풍력도 포기할 수 없다. 태양광 풍력이랑 원전이랑 이게 모든 게 버무려져서 가야지만 지금 우리 인류의 전력 저기 용량을 충당할 수가 있어요. 누구 하나가 무너지셔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 유럽에서도 그렇잖아요. 독일은 태양광 풍력 이런 완전 신재생 에너지 100%로 가자는 입장이고 프랑스는 원전주의거든요. 근데 그 유럽에 프랑스랑 독일이 그렇게 맞붙고 있는데 어쨌든 유럽 전체로 보면 그게 어우러져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독일도 태양광 풍력으로 100%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원전 전통 국가라서 결국 밀고 있지만 태양광 풍력을 완전히 포기하고서는 미래에서는 원전 하나로는 안 된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들 중요합니다. 원전주도 태양광 풍력도 중요해요. 네. SK 오션 플랜트는 이제 풍력주겠죠. 3강 MNT였고 SK 그룹으로 들어가서 오션 플랜트라는 이름을 달았고 3강 MNT는 하부 구조물의 강점이 있는 회사죠. 그래서 밑에 그 지지를 해주는 역할인데 이제 고정식 해상 풍력부터 시작을 했죠. 고정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점점 먼 바다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바닷가 지지대를 꼽기에는 너무나 깊습니다. 그래서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요즘에 동해안에 해파리 때문에 해수욕을 못 한다는데 해파리처럼 둥둥 떠다니는 플로터 형식으로 만들게 되겠죠. 근데 이제 6월 4일 날 세계 최대 그린 에너지 투자 운용회사 CIP가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의 줄임말입니다. 이 CIP랑 삼강의 멘티, 이 지금의 SK 오션 플랜트죠. 사업의 레퍼런스를 계속 같이 쌓아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대만 팽미아오 원 프로젝트 계약을 했는데 이 전에도 계속해서 대만의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이 협력체입니다. 이 지금 팽마이오 원 프로젝트가 50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사업인데 2025년 착공 후에 2021년 가동 예정입니다. 그 창팡 시다오 중닝 프로젝트, 거기다 이번에 팽미아오 원 프로젝트까지 CIP가 개발한 대만의 해상풍력 사업 세 개에 모두 다 이 SK 오션 플랜트가 참여했기 때문에 둘이 끈끈한 협력 관계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 특화 생산기지가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양촌 용정 일반 산업단지. 네. 이게 있는데 요런 그 어떤 그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지금 기존에 1야드, 2야드가 있고 이번에 만드는 거는 세 번째 야드입니다. 1야드도 이것도 다 그쪽에 있는데 1야드 내산 일반 산업단지고 2야드가 장좌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이름은 중국 같은데 우리 한국이에요. 이 두 개가 매년 약 50여 개의 고정식 하부 구조물을 뽑아냅니다. 이 고정식 하부 구조물 중에 제키, 트라이포드, 모노파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제일 가까운 거는 중력식이라고 그냥 얕은 그 해안의 지반에다가 고정물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켓, 트라이포드, 모노파일 다 하는데 여기서 1, 2야드에서는 주로 재킷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3야드가 새로 만들어질 시에는 여기서는 100기를 뽑아낼 수 있어요. 1, 2야드의 2배가량의 생산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100기의 고정식 하부 구조물 플러스 40기의 부유식 하부 구조물 플로터까지 뽑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은 1, 2야드는 고정식 해상풍력에만 해당되는 하부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이제 3야드에서는 고정식 해상풍력 구조물뿐만 아니라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까지 만들게 되는 거죠. 지금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SK 오션 플랜트가 또 어촌에 어민하고 지금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어민들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그 고정식을 만들 때 우리가 이걸 장난감 아닌데 장난감이라고 빗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흙 같은 데다가 그 고정식 무슨 뭐를 박아야 돼요. 애들 갖고 난 장난감 생각해서 그럼 위에서 뭘 때려야 됩니까? 망치로 꽝꽝꽝꽝 때려서 박아야 돼요. 그 심을. 네. 이게 똑같습니다. 강한 망치로 때려서 박아야 되는데 그 소리가 장난감이 아니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정식 하부 구조물을 만들고 위에 이제 타워를 CS 윈드가 만들고 그다음 블레이드를 다른 덴마크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치면 요즘에는 그 날개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집니다. 날개의 길이가 지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민들이 땅땅땅땅 소리도 시끄러운데
그렇게 해서 블레이드를 만들어놨더니 블레이드 소리 때문에 공황장애에 걸린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발을 못합니다. 그럼 이제 점점 더 밀려나서 저 먼 바다의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먼 바다가 바람이 훨씬 세고요. 거기서는 엄청나게 긴 블레이드로 만들어도 소리가 안 납니다. 너무나 먼 바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40기 이상의 부유식 하부구 모듈 플로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춘 삼야드를 만들고 있다. 이게 바로 아까 대만의 팽마이어 1 프로젝트. 요게 앞으로 이제 이 부유식 해상풍력 이 구조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가 미리 대비를 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 이 가동 예정인 팽마이어 1 프로젝트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2026년 말 준공 목표로 고성군 동해면 일원에 삼야드를 조성 중이다. 그럼 이제 딱 맞아 떨어지죠. 2026년에 요거 삼야드 만들고 2027년에 팽마이어 1 프로젝트 가동될 때 SK 오션 플랜트의 하부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게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 최근 수주 소식에 더해서 생산 기지를 짓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7%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토니모리 들고 오셨어요. 어제 화장품주가 실적과 관계없이 우르르 빠졌다가 오늘은 또 우르르 올라오고 있는데 토니모리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런데 화장품주 조금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토니모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개 내용이 너무 좀 현학적이고 어려우니까 이제 좀 화장품은 아무래도 네. 자, 물론 화장품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좀 토니모리가 그 전에 가두 매장의 대명사였죠. 에이블 CNC 미샤랑 토니모리랑 우리 명동이나 뭐 고속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두 매장, 길거리의 매장. 그래가지고 문도 함부로 못 열고 개문 냉방이라고 하죠. 개문 해놓고 냉방을 틀면 구청에서 단속이 나서 벌금을 맞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너무 싫죠. 왜냐면 그래야 사람이 오거든요. 더운데 개문에서 냉방을 틀어놔야 사람들 시원해 우리 저기 잠깐 들어가서 립스틱 좀 발라줄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뭐 구청의 그런 단속 때문만에 뭐 이걸 망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시기가 코로나가 닥쳐와서 아까 셀리드 같은 업체는 지금 그게 모멘텀이 되지만 코로나가 닥쳐와 버리면 가두 매장은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네. 명동이고 뭐고 동대문이고 사람이 안 와버린다. 길거리에 깔려서 개문 냉방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열어갖고 화장품 냄새를 풍기든 에어컨 바람을 피든 어쨌든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 토니모리, 에이블 CNC 미샤가 완전히 망했죠. 그 토니모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안하다는 게 이 토니모리가 불안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많이 올랐던 것들 있죠. 네. 엄청나게 올랐던 우리 그 VT, 리들샵 만드는 VT라던가 클리오라던가 저희 뭐 아이패밀리 SC라던가 이런 일본이나 이런 데 뚫은 애들. 걔네들은 다 지금 온라인 아니면 올리브영 다이소라는 새로운 곳을 창출해서 뚫었어요. 근데 토니모리랑 에이블 CNC 미샤는 늦게 올랐죠. 가두 매장을 철수하는 그 시간과 그런 부분들이 걸렸기 때문에. 근데 토니모리가 드디어 다이소 전용 브랜드 본셉을 런칭했습니다. 뷰티랑 컨셉을 합친 본셉인데 이게 지금 대박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VT도 보세요. VT가 왜 떴나요? 리들샷이라는 것도 떴지만 그거를 다이소에 런칭해가지고 다이소 화장품이 지금 폭발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게 그 길하고 비슷해서 토니모리도 가두 매장만 계속 고집을 하다가 가두 매장의 약점은 그거죠. 인건비가 들고 사람이 없어도 직원 인건비가 들고 형광등비가 들고 에어컨비가 든다는 거죠. 네. 재고가 쌓이고. 근데 이제 다이소 전용을 만들었는데 뭐를 내놨냐? 레티놀. 레드 레티놀 라인 5종을 내놨습니다. 자, 근데 레티놀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레티놀이란 단어를 들어본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몇 년 됐어요? 좋다고. 레티놀. 맞죠? 네. 레티놀 주름에 좋다. 네. 남자도 여자가 자기 여자친구가 화장을 하면은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남자도 레티놀 주름이 좋다는 어디선가 들은지 몰랐는데 머릿속에 뇌에 주름에 남아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레티놀의 주름이 좋다. 이미 이게 인식이 될 정도로 오래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레티놀을 내놨냐? 이거를. 그 전에 레티놀이 이 빛에 약한 그 약점 때문에 예를 들어 용기를 우리가 그냥 바깥에 놓는데 햇빛이 강한 데다 놔놓으면 레티놀의 성분이 파괴돼요. 네. 그래서 화장품을 다 버리게 됐죠. 그래서 그 뒤에 인기가 있었던 게 바쿠치올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세요? 알아요. 아시죠? 바쿠치올이라는 게 나왔는데 바쿠치올은 이름도 그렇고 레티놀처럼 땡기지가 않아요. 맞아요. 쫀득쫀득한 네. 느낌이었어요. 맞죠? 맞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쫀득쫀득 쫄깃쫄깃한 느낌이 없어요. 바쿠치올이 빛에 강한 부분 때문에 레티놀의 빛에 약한 부분을 저기 상쇄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검이나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시면 리드샷 보세요. 리드샷 딱 꽂히지 않나요? 라임이 내려와서 달려와서 귀에 꽂히는 것 같아요. 저는 리드샷이 여기 꽂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맞아요. 마케팅적인 요소가. 그래서 레티놀을 버리지 못하다가 바쿠치올이 나는데 그게 영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티놀을 다시 내놓는 대신에 앞에 레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레티놀이 빛에 약하고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조금 바꾸는 성분을 넣어서 레드 레티놀이라고 하나 진화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다이소나 올리브영이 워낙에 인기가 있으니까 네. 다이소 라인 전용 라인으로 런칭을 한 게 이게 옛날 레티놀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변경했고 시대가 약간 바뀐 게 먹힌 거예요. 운이 좋게도. 그래서 레티놀 지금 제일 잘 빠지는 게 0.1% 링클 멀티크림이고요. 그다음에 레드 레티놀 레디언스 크림, 리바이탈 토너, 리바이탈 에멀전, 레티놀 캘러스 시너지 앰플 이렇게 해서 5개입니다. 그래서 토니모리도 이제 그 우리나라 중소형 화장품가 급등했던 그 라인을 탄 거죠. 다이소 라인. 네.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마케팅에 먹힐 수 있는 아이템. 그래서 토니모리가 기대가 된다. 네. 후발주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아이템을 내세우고 있는 토니모리 주가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티켓몬스터 그리고 위메프 요 사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좀 변동이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제 티켓몬스터 위메프 사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요 먼저 사태를 좀 먼저 짚고 갈까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확장세였어요. 말 맞아요. 그대로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오프라인의 쇼핑보다도 온라인 쇼핑이 이제 더 조명받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말 그대로 이제 웬만하면은 물건을 온라인상에서도 보면은 다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인터넷 쇼핑의 초창기만 하더라도 옷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보는 것과 또 물건이 붙여져 왔을 때 뭐 색깔도 다르고 맞아요. 색감도 다르고 애기가 어떻게 입어 이러면서 뭐 환불을 하고 이랬더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웬만하면 이제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화면상으로 보더라도 또 동영상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대세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 백화점 간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한때는 우리가 야 백화점 앞에서 만나 이게 유행이었던 시절이었어요. 네. 뭐 L땡 백화점 앞에서 만나, 현땡 백화점 앞에서 만나, 뭐 압구정 서울 압구정 3호선 9번 출구에서 만나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과거를 이제 또. 그렇죠. 우리 시대 때는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커머스가 대세예요. 시장의 규모도 계속 날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무한정 커져가겠죠. 더 업체가 생길 테고 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시장은 커지는데
워낙 이제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무한 경쟁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티켓몬스터나 위메이크프라이스의 위메프 사태도 사실은 그 무한 경쟁의 부작용,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른바 정산할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짧은 기간 내에 2, 3주 안에 판매자들에게 주는 게 원래는 그게 순리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미국의 뭐 나스닥에 상장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 전에 위시라고 하는 미국에서 기업 사태 이런 뭐 Q10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영배 지금 회장까지도 참 난처한 상황. 지금 법적으로도 처벌 대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판매자와 지금 이 위메프나 팀원 이런 거 합해서 우리가 팀에프라고 그럽니다만 여기에 이 구매를 했던 거래가 있는 소비자들은 지금 뭐 날벼락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피해 구제를 받느냐 환불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데 대체로 지금 피해 금액은 저는 미정산된 게 6월 기준 되고 7월 기준 되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한 달 간격으로 한 2,400, 2,600, 700이면은 1조 가까이 넘는다고 봐야 될 거예요. 지금 뭐 긴급 유동성 자금 5,600억 3조를 가지고 막아지겠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사람들은 최저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됐으면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매자들도 이제 떠나서 뭐 이제 티몬과 위메프로 뭔가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제대로 된 구제는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합병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피해자들 또 판매자들 이런 사람들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지금 또 사법 처리 대상에도 구영배 회장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이커머스 시장의 재편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더 눈길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업체도 있지만 또 알리도 있죠. 그죠. 또 테무도 있죠. 또 시인도 있죠. 또 언제 어떤 업체가 올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동안 상당히 이 무한 출혈 경쟁이 어려웠던 업계가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해외 판매를 포함해서 지금 Q10만 하더라도 입점사가 지금 한 10만 곳.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또 소비자들은 과연 쿠팡이냐 네이버냐 양대 산맥이었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이커머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롯데온이나 또 11번가나 또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봐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티켓몬스터와 위메이크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해서 외형을 성장시키려다가 무리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나온 건데 이에 따라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이커머스 쪽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제 이 판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롯데온도 봤을 때 이달 초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두 자릿수로 입점 판매자의 숫자가 또 늘어났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좀 이동이 있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11번가도 지금 지난달에 벌써 신규 입점 판매자 수가 7월 달이죠. 16% 올라갔다. 또 G마켓도 신규 판매자 유입세가 가파른 상태. 그러니까 이 티몬과 또 위메프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 판매자들이 롯데온, 롯데쇼핑이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11번가 SK죠. 그다음에 G마켓 또 이 신세계 그룹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마트 그룹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가격도 중요했는데 소비자들이 이 티메프 사태를 겪으면서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겪으면 뭐도 중요하다? 안전. 안전이 중요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격은 국내 이 이커머스보다 더 싼데 강자가 들어갔죠. 알리. 또 누굽니까? 테무. 또 시인. 그런데 안전할까? 중국 업체들이 안전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소비자들로서 염려가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주 최근이긴 하면 단기적으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자 수가 감소되는 현상. 이런 분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비용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해졌다. 이 부분도 함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적인 영향일 수는 있겠지만 요즘 이커머스에서 안 파는 게 없습니다.
특히나 뭐 여행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곳 그리고 신뢰가 쌓인 곳에서 구매하는 그런 경향이 더 이전보다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커머스 쪽 같은 경우는 경쟁이 워낙 또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이제 티켓몬스터와 위메이크프라이스의 이러한 사태가 나온 게 결국에는 경쟁 때문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가운데 뭔가 부실한 구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PG, 결제 대행업체입니다. Payment Gateway. 이 Payment Gateway가 이른바 부실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른바 티몬과 또 위메프가 이 PG 업체까지도 끌어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제를 했는데 그 대금은 정산이 안 되고 그걸 가지고서 다른 돈놀이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좀 큰 업체들은 신용카드사들하고 바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신한카드, 또 뭐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근데 아닌 업체들이 이제 PG 결제 대행 업체를 이제 뒀던 거죠. 그런 식당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입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좋은 것이냐 이쪽이 시장은 확대되는데 이 경제 구도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도 빚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SK도 11번가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선식품 유통기업이죠. 오아시스가 살까 말까 하는데 지금 또 주춤하게 생겼네요. 위메프 또 이게 티몬 사태 때문에 그죠. 또 SSG 스기죠. 이 경우에도 신규 투자자를 물색을 하고 지금 이른바 뭐 여러 가지 사항들도 지금 네. 풋업 이런 옵션 같은 것도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마저도 잘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뭔가 신규 투자자가 금세 또는 선뜻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빈틈을 또 누가 들어올 수밖에 없냐면 초저가로 알리익스프레스 또 유명 배우들을 또 모델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믿어볼 수도 있겠다. 또 이제 왜냐면 알리바바라는 또 모기업은 또 단단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무라든지 시인들이 오히려 더 이 빈 공간을 우리가 조금 기업들이 흔들어하는 틈을 타서 치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이커머스의 어떤 시장의 구조조정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이 시장 내에서의 이른바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여러 개 업체들 사이에서의 경쟁은 서로 간에 온도차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죠.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뭐 딱히 기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단 시장 자체를 먼저 선점해서 넓혀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약간의 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맞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런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시장을 거의 독식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거의 90%를 직접 사다가 판매자로서 사다가 소비자에게 또 구매하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들하고는 달라요. 하지만 그래서 최대 강자는 쿠팡과 이제 네이버로 나눠집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종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롯데원입니다. 롯데원은 독립적으로 이제 종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롯데쇼핑이에요. 롯데쇼핑이 어디면 롯데백화점이죠.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을지로 롯데백화점 앞에서 그 롯데백화점인데 그럼 롯데쇼핑 롯데가 롯데백화점 포기할 수 있습니까? 롯데쇼핑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앞으로의 이 사업 자체는 백화점보다는 오프라인보다는 점점 더 온라인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롯데온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갈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쇼핑이 올해 2분기에는 영업이익을 561억 원 올렸고 지난 4분기부터는 수익성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 영업이익도 1,709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4.2%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 때문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 계속 끌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롯데온을 통해서 옮겨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온라인 쇼핑의 플랫폼은 성장하고 있다면 롯데는 이제 그 롯데의 사료대의 샤롯데의 화려한 명성을 롯데 쇼핑 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옮겨가서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버리기는 어렵다.
SK는 오히려 이 쇼핑 부분이 전체 사업 구조에서는 적단 말이에요. 그죠. 또 SSG도 오히려 기존에 워낙 크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롯데는 롯데백화점을 롯데 쇼핑을 버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종목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물건 제가 주문했어요. 자 효원 쇼핑에서 주문했습니다. 네. 그 물건 제가 그냥 무슨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나요? 배송해야 되죠. 그죠. 택배가 그러다 보니까 가야죠.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업체들은 무한 출혈 경제로 영향을 받겠지만 어떤 업체? 배송업체. 쿠팡은 자체 배송입니다. 로켓 배송, 미사일 배송, 천리마 배송 있습니다만 지금 배송에 있어서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업체. 그동안 좀 시큰둥했어요. 근데 어디냐? CJ 대한통운이죠. CJ 대한통운이 왜 그러냐면 올해 2분기에도 3조 592억, 영업이익도 1,000억이 넘죠. 지금 국내 배송도 그렇지만 미국, 인도 물류 사업이 호조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급망 차질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CJ 대한통운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물량도 있는데 자 알리익스프레스가 물건을 해외에서 가져오는 게 있어요. 테무, 신 누가 국내에서 운송한다? CJ 대한통운, CJ 대통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배송 물량도 확대되고 있죠. 그다음에 쿠팡만 자체 로켓 배송, 미사일 배송, 천리마 배송 빼고 네이버 치마켓도 11번가 또 배송은 누구? 대한통운이죠. 그러니까 대한통운은 출혈 경쟁 하면 할수록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CJ 대한통운은 좋아지는 거예요. 이름도 대통이네요. 그래서 CJ 대한통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피해를 보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무한 경쟁에 들어가야 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수혜를 보는 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크게 치솟았던 주요 엔터주의 주가가 올 들어서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워낙에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가 오너 그리고 소속 아티스트 관련 여러 가지 논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JYP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36.9% 줄었고요.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8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트와이스 등 주요 아티스트 활동 공백에 따라서 음반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보이그룹, 넥스지 등 새 아티스트에 대비 초기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올 상반기에만 43.4% 급락했는데요. 국내 주요 엔터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JYP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YG 엔터 역시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더 안 좋습니다. 적자 전환으로 인해서 연이은 목표 주가 하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1% 감소한 900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로 1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블랙핑크의 공백이 아무래도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형자산 상각비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공연 모객 수가 75% 감소하면서 판관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비용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금 현 수준에서는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면서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이브의 실적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올랐습니다. 37% 내렸습니다. 2년 연속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그래도 달성해주면서 실적 자체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회사인 어도어 미니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BTS 멤버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죠. 회사에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지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프리카 TV BJ들과 동행하는 모습이 퍼졌는데 이 부분이 또 지적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도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 4사의 경우에 공연 매출액이 4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4분기를 기점으로는 주가도 상승 반전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망감에 휩싸여 있는 투심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륜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인데 저번에 HD 현대일렉트릭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은 LS 일렉트릭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 제가 왜 LS를 안 가지고 오시고 현대를 가지고 오셨을까? 이렇게 질문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실적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고 네네, 맞습니다. LS는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 HD 현대일렉트릭이 좋긴 좋은데 실질적으로 뭐 매출이라든가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LS보다는 좀 좋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MSCI에 편입되었다라는 부분들이고 물론 지금 현재 뭐 편입되었다라고 발표는 되었지만 지금 당장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9월 2일부터 실시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9월 2일부터 이제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미리 또 가끔 가다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미리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뭐 장중에 뭐 내일이 휴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늘 들어오셨던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 좀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보면 9%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뭐 조금 약간 내려와 있어요. 4.4%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위치가 하나의 좀 저점을 만들고 수 있는 위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수급도 오늘 양호하게 잘 형성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어서 뭐 이 정도 흐름이라면 LS 일렉트릭 본격적인 PCB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외국인과 기관들, 뭐 헤지펀드 쪽에서도 자금이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뭐 그 관점에서 LS 일렉트릭을 좀 선택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LS 일렉트릭이 워낙 지금 현재 수출 물량도 좋고 지금 국내 시장도 지금 뭐 확대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송매전망이라든지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변압기를 좀 교체할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변압기를 이제 교체를 좀 해야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 그 물량들이 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LS 일렉트릭이 지금 현재 생산 캐파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보자면 뭐 국내에서 마찬가지고 해외에서 쪽도 마찬가지고 뭐 다들 하반기 쪽으로는 실제적인 이제 매출 증가를
상반기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제 영업이익률, OPM 같은 경우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그 관점에서 이제 LS 일렉트릭을 오늘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가 탄력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파트론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은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 뭐 주가는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 기업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안테나, 휴대폰 부품을 이제 주력으로 이제 제조했던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이 전장 부품 쪽 매출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다시금 이제 증가 추세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이제 상반기 매출액이 7,407억 원으로 잠정치입니다. 지난해보다 한 32.8% 정도 증가된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304억 원으로 28.9%나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장 사업 쪽이 작년에는 한 매출이 한 1,000억 원 정도 나왔다면 올해는 이제 2,000억 정도 규모로 성장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전자담배 쪽은 이제 700억대에서 1,000억대 수준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전장 사업 쪽 매출이 더욱더 증가되고 안정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쪽 부품이 이제 매출이 잘 나오면서 다시금 이제 실적 성장력이 이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주가는 거의 이제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향후 이제 주가의 반등력이 이제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을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될 시기도 이제 거의 머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8월 14일 정도에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 거의 이제 그 시기가 되었으니까 만약에 호실적 2분기 실적을 발표가 된다면 단기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43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하면 지금도 괜찮다는 그렇죠. 이야기인가요? 지금부터 네. 매수하셔야죠. 왜냐하면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자,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쭉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는 이제 7,700원 정도 자리가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자리를 잘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중기적으로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론이 호실적을 안고 주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실적 발표하기 전에 매수해서 수익을 또 가지고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 SDI고요.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상승세 32만 3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수범 대표님께서 배터리 3사 가운데서 고르자면 삼성 SDI다 이렇게 의견 주셨던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뭐 3원계 배터리가 원래 화재에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한번 이제 크게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피해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각형을 좀 만듭니다. 우리가 좀 배터리를 보게 되면 각형이 있고 파우치형이 있고 원통형이 이게 총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각형을 통해서 외부로 충격을 받아도 알루미늄 캐논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충격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뭐 변형이 된다든가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3원계 배터리 중에서는 패키징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인천 청라에서 뭐 지하에 주차되어 있던 이제 배터리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서 크게 지금 이슈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LG 에너지솔루션이 하고 있는 뭐 파우치 형태라든가 SK 언더젠 파우치 형태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원통형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솔루션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원통형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백색 가전 쪽이라든가 뭐 전자제품 쪽에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대체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각형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화재가 다른 이제 뭐 제품들에 비해서 좀 화재에 대한 좀 더 강하다,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삼성 SDI가 지금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는 SK온이라든가 LG 에너지솔루션보다 좋은 점은
킬로와트당 150달러 이하로는 절대로 얘네들이 계약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가격 기준이 있는데 그걸 꼭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LG 엔솔이라든가 지금 SK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박리담회로 수주를 할 때도 있어요. 적자가 나는 걸 조금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수주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나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런 저가 수준을 안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무적으로도 뭐 어려움에 처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현재 어떻게 외형 성장을 많이 했던 SK온이라든가 지금 SK라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금 현재 지금 같이 캐즘이 좀 발생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이제 포비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시장에서의 멀티플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지만 삼성 SDI는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 SDI는 충분히 앞으로도 매력적인 회사가 될 거고 매출 또한 기대되고 그리고 이번에 BMW랑 노스볼트 간에 2조 원 정도의 납품 계약이 해지가 되었고 그 납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삼성 SDI이고 그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분기에 생산 라인이 2개나 이제 또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헝가리 공장의 생산 라인을 2개를 늘린다는 거는 지금 노스볼트와 이제 파기되었던 배터리를 납품받기로 했던 부분들을 삼성 SDI로 지금 넘긴다라는 거죠. BMW 쪽에서.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자면 이 부분 또한 아직까지 공식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 조만간 공식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지켜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삼성 SDI는 다른 어떤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3사 가운데서는 삼성 SDI를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일단 뭐 실적도 그렇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보자면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재무적으로 좀 탄탄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보입니다. 이마트의 상반기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2분기에서 봤을 때 영업 손실이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346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은 가격 파격 선언과 가격 역주행 등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한 것이 실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프라포티 등 주요 오프라인 자회사의 실적도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SSG닷컴, G마켓 등 온라인 자회사가 2개 분기 연속 손익 개선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가 영업이익이 65% 급증하면서 220억 원을 기록한 것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실적을 두고도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다르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증권가의 평가 함께 보시죠. 먼저 대신증권의 경우에 이마트24 건설사의 부진이 아직 찜찜하다, 아직 실적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켓 퍼폼 시장 수익률 중립 의견 제시했고요. 7만 원의 목표주가 유지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2분기 실적은 체질 개선을 증명했다면서 3분기부터 실적 우려가 제한적일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 냈습니다. 바이에 7만 원 유지하고 있고요. 상상인 증권은 가장 높은 목표주가 9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월에서 9월에 명절 성수기 효과 등으로 성장세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하나증권의 경우에는 7만 4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오늘 상향 조정했습니다. 바이 의견이고요. 철저히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면서 이익 개선만큼 주가의 방향성도 분명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신한증권에서는요. 트레이딩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더욱더 증명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투자 의견이 상향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사업을 통한 시너지의 가시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의 목표 주가에서 6만 7천 원으로 15% 하향 조정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매출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홀딩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65,0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트 관련해서 투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Y2솔루션인데 어제 가지고 오셨고 어제 일단 뭐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나면 그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걸까요? 뭐 매수 레인지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일단 어제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 3,160원 이하로 이제 접근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시가가 3,160원으로 지금 딱 나왔고요. 그리고 저가로 3,075원 정도를 이제 터치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이제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3,150원 이하 또는 3,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제가 이제 언급을 좀 못 드린 점이 좀 일정 부분 좀 존재합니다. 일단 Y2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들고 있는 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자제품 쪽에도 들어가고 있지만 일단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에 사용되는 파워 모듈을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해서 베트남 하노이에 공장을 일단 구축을 하였고 이제 추가 증설까지도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 충전기 관련 이슈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최근 실적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일단 뭐 실적도 개선되고 전기차 충전기 이슈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이오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19년부터 미국 최초 이 신경줄기세포 비영리 연구기관과 일단 합작법인 이 바이오텍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8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도 한 50%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또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55억의 임상 자금도 받은 상황이고 건성 환방변성 치료 신약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임상 1상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데이터가 언론 보도상으로는 일단 6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일단 언급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초기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 이슈도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는 일단 4,000원이지만 만약에 이제 시세가 잘 돌파가 되면서 강력하게 나올 경우에는 한 5,800원 정도 부근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테마가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도 2% 넘게 상승세 18만 6,2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 이 시점에서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반등이 좀 더 강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HBM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삼성전자보다는 좀 빠르게 지금 HBM에 대해서 이제 뭐 콜 테스트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제품들을 계속해서 납품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또 솔드아웃이 되겠죠. 어차피 HBM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계약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11월 달, 12월 달 정도 되면 뭐 내년 판매 HBM에 대해서 솔드아웃 얘기가 분명히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들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 쪽에서 HBM 관련된 호재성 이슈가 나오게 되면 SK하이닉스가 내려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약간 좀 엇박자로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네네. 오더컷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SK하이닉스 괜찮을까요? 근데 그 시점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더컷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더컷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수요가 너무나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아직까지 지금 현재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현재 뭐 빅테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뭐
AI죠. AI 인공지능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제 석박사만 하더라도 각 빅테크 회사들마다 7,000명입니다. 고용 인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1,000명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7,000명과 1,000명이 개발한 누가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7,000명을 가지고 있는 AI 회사들이 더 펄스 무브로서 이제 1위로서 좀 뛰어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무주공산이에요. 누가 펄스가 될지 알 수 없어요. 애플이 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될지 아니면 메타가 될지 아마존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투자 얘기는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서버용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AI 칩에 대한 구매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도 지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마다도 167만 개입니다. 167만 개. 상상이 됩니까?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회사들입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100여 개밖에 안 돼요. 기껏 해봐야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인공지능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중국도 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또 하웨이 쪽에서 AI 칩을 뭐 개발해서 조만간 좀 중국에서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를 넘어서지는 못해요.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냐면 뭐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도 지금 뭐 중국 쪽 HBM을 만들어서 약 생산량의 30%를 중국 쪽에 판매를 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맞는 버전에 맞는 좀 하향된 기술 성능이 좀 저하된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지금 이제 난리입니다. 중국 쪽 입장에서는. 그걸 사실 화웨이가 이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화웨이 쪽에서 이게 제품이 테스트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나와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냥 개발했다라는 얘기만 나와준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우리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도 추가적으로 뭐 100억 달러, 200억 달러, 300억 달러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더 많은 그 AI 칩을 구입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뭐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BM 같은 경우에는 뭐 D램이라든가 지금 낸드 플래시보다는 계약 기간이 1년입니다. 좋든 안 좋든 1년 동안 납품하는 제품들을 받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뭐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좀 앞서 있고 HBM은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전 고점 부분이 24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18만 6천 원이에요. 아주 저렴합니다. 24만 원까지 가면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묻지도 따지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그냥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확신이 드시니까 네. 좋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질문 드렸던 이유는 삼성증권이 최근에 내놓은 리포트 보니까 연말에 엔비디아 컷오더 이야기가 나오면은 SK하이닉스가 약간 좀 주가가 주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려를 내놓기는 했는데 사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 이제 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컷오더가 오더컷이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박수원 대표님께서는 그럴 일 없다. 수요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1등 기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증권사에서 지금 뭐 삼성증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서 좀 몇 군데 나왔어요. 맞아요. 나왔는데 뭐 하이 뭐 그런 이제 증권사가 있죠. 아무튼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요 재밌는 게 해외 쪽에서 이미 일주일 전에 나온 내용들을 그 내용을 가지고 리포트를 만듭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오는 리포트들이 늦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린 또 빠르게 박수원 대표님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동화기업입니다. 박선지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2% 가깝게 상승세 1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 뭐 최근 이제 전고체 관련 이제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동아기업도 그 관련 이슈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 그동안 좀 실적이 많이 침체였습니다. 이제 적자 수준을 좀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 3분기부터 이제 서서히 조금씩 흑자로 돌아서더니 올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폭을 이제 키워갈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파티클 보드 및 MDF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고 강화마루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목재 기반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합성이라는 이제 패널 수지 업체를 인수를 하였고 또 동아핀란드라는 이제 태고필름 세계 3위 업체를 인수를 하여서 일단 뭐 이제 제조 쪽에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시킨 그런 상황인데 최근 요즘 건설 경기가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진했지만 다시금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삼성 SDI의 2차 전지용 전해액을 납품 중인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걸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해액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구체용 황화물계 습식 고체 전해질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I가 상승이 나오는 만큼 동반 상승력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동아기업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용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사실 연휴를 앞두고 오후장 들어서 시장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 역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오늘 저녁에 발표가 있을 CPI 소비자 물가 지표를 관망하는 심리가 좀 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좀 상승폭이 좀 제한된 모습들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CPI 지표가 너무 낮게도 아니고 높게도 아닌 상황에서 나와줬을 때 시장이 그 이후로는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만큼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 지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어저께 강한 상승을 보였던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2.6% 성장한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강하고 지금 증권사에서도 지금 매수 리포트 추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는 만큼 여전히 좀 관심권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오늘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 탄력 보여준 거에 비해서는 장중에 조금 탄력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장중에 2632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다시 좀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643선에서 마감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대비 1.47% 오르면서 716.07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수급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3천억 원 가까이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가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2,475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951억 원의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 규모가 많이 축소되고 있네요. 장 막판으로 가면서 36억 원가량만 매수 우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도로 전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684억 원의 매수 우위, 개인은 오늘 팔졌습니다. 642억 원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7,200원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1%대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동화기업과 SK하이닉스, 삼성 SDI 같은 종목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엔솔은 3%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 기다립니다. 시장 마감하겠습니다. 네, 8월 14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휴장을 하루 앞두고 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들 여전히 좀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는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고 오늘 밤에는 드디어 시장에서 기다렸던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어떤 지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부를 좀 결정 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위기 마감했을지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경우에는 단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10%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진단키트 쪽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코로나19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SOFC 쪽도 오늘 시장에서 4.5%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 구리 쪽이 좀 크게 올랐습니다. 4.2% 넘게 상승 흐름 보였고 의료 장비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 이상의 강세, 또 실적 테마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쪽 오늘 강했습니다. 6% 넘게 강세 흐름 보였고 반도체 설계 쪽 4.4% 넘게 상승세, HBM 쪽도 오늘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4.3% 넘게 상승세. 실적 쪽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오늘 시장에서 확실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반도체 부품 쪽이 3.8%, 반도체 장비 쪽도 3.3%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전체 업종을 봤을 때는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이 확실히 강했습니다. 2% 넘게 상승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 운수 쪽도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강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한 기업들도 있고 제약바이오 안쪽에서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던 기업들도 꽤나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오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기업 같은 경우는 랩지노믹스 현재 눈에 띄는데 20%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 지수는 0.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644선 어제장 대비해서 23포인트 이상 올려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1.5% 넘게 상승하면서 776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60선에서 770선까지 레벨업을 한 모습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어땠을까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면은 SK하이닉스 쪽에서 다시 한번 힘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2.6% 넘게 상승세 오늘 시장에서 18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이 됐고 삼성전자도 1.4% 넘게 상승세. 다만 양 업체가 오늘 시장에서는 음봉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LG엔솔이 2% 넘게 강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쉬어갔습니다. 오늘 좀 올라온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면
보시면은 지난주에 좀 조정이 크게 나왔던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탄력 강하게 나왔고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간밤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우선주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2.4% 넘게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포스코홀딩스가 유의미한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 2.4%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쪽에 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함께 힘을 받은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에코프로 BM이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18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갔고 에코프로는 반면에 에코프로 BM만큼의 힘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0.6% 넘게 상승세 오히려 에코프로 BM 쪽에서 강력하게 거래량도 실렸고 오늘 주가 흐름도 괜찮았고요. HLB 0.9% 넘게 상승세, 엔캠이 이제 시가총액 5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강력하게 움직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양극재 쪽 그리고 이 전방 산업이 전기차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엔캠이 오늘 시장에서 10%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원대 되찾았고 18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젤이 오늘 시장에서 2.5% 넘게 상승하면서 26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갔고 리노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3% 가깝게 상승하면서 21만 1,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천당제약, 리가캠바이오 최근까지 참 강했던 기업들인데 오늘 시장에선 약간의 조정이었고요. 또 셀트리온제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추가 하락세 나왔습니다. 0.6% 넘게 하락하면서 7만 7,1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휴장일을 앞두고 우리 시장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내일장이 아니죠. 금요일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파트너님, 그래도 오늘 시장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시 기점으로 해서 분봉상 흐름이 반전이 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양지수 모두 다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이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불확실성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중동 확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동 확전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더 컸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전운이 지금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에서 경제 지표에 조금 더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P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전일 미증시부터 우리 국내 증시까지는 증시가 우호적으로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CPI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PI가 만약에 좀 크게 웃돌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경기가 둔화하는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고요. 만약에 CPI를 너무 하회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정도 딱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치를 살짝 하회하는 정도가 나왔을 때 시장은 다시금 안도랠리로 크게 좀 돌아설 수 있는 흐름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절 쉬고 나서 꼭 CPI 관련된 이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지금 본토를 침공을 하고 있는데 서울 2배 면적을 지금 현재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째 긴급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평화를 동의하면 공격을 중단하겠다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확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란, 이스라엘 쪽도 보면은 오늘 이제 하마스와 헤즈볼라 쪽에서 차례대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는 27조 규모의 무기 공급을 이스라엘 쪽에다가 잠전 이제 승인을 했다라는 관련 이슈도 나왔었고요. 이 팔레스타인 수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몇 시간 내에 공격할 수 있다. 바로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란이 24시간 내에 공격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몇 시간으로 좀 더 줄어든 만큼 이 중동 이슈
15일이 가자 휴전이거든요. 그 네. 전에 확전이 되는지 여부도 사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이벤트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소화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일단 내일은 우리 국내 증시가 휴장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넘어오는 흐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미증시 움직임도 같이 함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5일에는 가자 협상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이번 주가 일단 슈퍼 위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벤트만 좀 소화를 하게 된다면 다음 주 시장의 안도랠리로 만약에 접어섰을 때 그때부터는 강력한 또 매수 흐름이 시장에서 좀 추격 매수 관점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도 각각 1, 2%대 정도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고 몇 반도체 이제 일부 종목들 사이에서도 최근 근래 들어서 저점 대비해서 벌써 30% 이상 올라와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마다 이견이 조금 있긴 하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서 보수적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쯤이면 이미 반도체 쪽 종목들 주가가 회복세가 이미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 주는 내가 좀 담고 싶은 종목들 계속해서 좀 눈팅하시고 네. 종목들 팔로우업을 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차근차근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추가 매수 관점도 다음 주부터는 흐름이 좀 유효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슈퍼위크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요일장까지는 관망 포지션 잘 유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훈풍이 이어받으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도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도 챙겨드렸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좀 찾아볼까요? 시초가 공략주로는 금요일에 본다면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지럽게 흘러갔습니다. 개별주 위주로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오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일부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코로나 진단키트에서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다목적댐 이런 종목들이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사실 좀 파워풀하게 업종단에서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계속해서 테마단 움직임이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중동 리스크 주목해 보면서 그와 관련된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이제 중동 리스크가 또 이렇게 불거졌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세부 섹터들이 있거든요. 에너지, 그러니까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류 대란 날 수 있으니까 물류 관련주, 거기에다가 해상 운임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해운주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반사이익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해운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흥하해운 가지고 왔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최근 종목이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소폭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눌림 구간에서 바로 올라가주지 않으면 빠르게 짧게 치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중동에서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면요. 글로벌 원유의 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과 또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이 홍해 수에즈 운하 등의 봉쇄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홍화 사태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서 지금 우회 운항을 지속해 나가고 있고 파나마 운항 역시도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운항 차질을 빚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배 정도 넘게 오르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크게 불거졌을 때 해상 운임비 상승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서 흥하해운과 같은 해운 관련주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해상 화물 운송 영역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런 리스크가 항상 불거질 때마다 움직임이 나오는 테마성 종목이라는 점도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유념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관심 종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흥하해운이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제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단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지지 구간이 명확하게 2,400원대 형성되어 있는 모습, 지금 이평선상으로 지지 구간 나와 있기 때문에 2,400원 손절가 짧게 잡아 나가시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이제 8월달 전고점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면은 좀 더 탄력성이 있게 더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3,000원 구간대 상방 목표 구간 보시면서 종목 대응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테마별,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볼 수 있는 흥하해운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400원으로 짧게 보고 가는 전략 알려주셨으니까요. 금요일 시초가 공략주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근 증시에 입성한 새네 개 주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는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데요. 반면 수요 예측에서는 대부분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 공모가가 결정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현 시점까지 상장한 기업 총 8곳. 시프트업을 제외한 7곳 모두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노스페이스와 뱅크웨어 글로벌, 엑셀 세라퓨틱스는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부진한 주가와 달리 수요 예측에서는 대부분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 확정했다는 점입니다. IPO 시장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배정 물량을 늘리기 위한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2년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상단 초과가 훨씬 더 많아졌고 24년 상반기에는 그렇게 된 이유가 대여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아무리 경쟁률이 높고 주가가 첫날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받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적으니까 그 적은 물량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러한 배경에 공모주 옥석 가리기가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통상의 경우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대비 할인해서 이 시장에 들어왔던 게 일반적인 논리예요. 옥석 가리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공모주 투자도 주식 투자처럼 꾸준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기업 분석을 좀 열심히 하셔서 좀 좋은 기업을 잘 선택하셔서 불패 신화라 불린 공모주 청약, 묻지마식 투자는 필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를 웃돌았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가 2,885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만 2천 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산업군에서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건설업은 경기 부진으로 8만 1,000명 감소해 2013년 7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제조업 취업자 수도 11,000명 줄었습니다. 서울 보증보험이 기업 공개 계획을 철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코스피 상장에 도전합니다. 서울 보증보험은 어제 신규 상장을 위한 주권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보증보험은 상장 절차를 진행했으나 돌연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가 철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금요일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